어머, 사장님. 곰탕 끓이던 솜씨로 바닥은 아주 기가 막히게 닦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남색 앞치마를 두른 나는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차가운 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손목 관절이 시큰거렸다. 61살 나이에 이 짓을 하고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빚더미에 앉았을걸. 내가 살려준 셈이지, 안 그래? 멍청하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보던 남자가 낄낄대며 발을 들어 올렸다. 최영철, 내 전남편이자 내 인생을 빼앗아간 사기꾼. 64살 먹은 늙은이가 금목걸이를 두르고 명품 골프 셔츠를 입고 있는 꼴이라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놈의 발밑을, 그놈의 아내 발밑을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았다. 7년 전 이곳은 내 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돈으로 산 집이었다. 미숙 씨, 거기 구석진데도 제대로 닦아요. 먼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현 아내, 7년 전에는 최영철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가 명품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다. 김미란, 53살이 넘었지만 온갖 화장품과 시술로 관리한 얼굴이었다. 진주 귀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낮게 대답하고 구석으로 기어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혈압약도 먹고 관절 보조제도 챙겨 먹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나저나 미숙 씨, 요새는 어디서 일해요? 파출부 센터 통해서 이것저것 다니나 봐요? 김미란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우쭐한 기분이 가득했다.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고생이네. 우리 때는 말이야,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미숙 씨는 투자 사기 한 번 당하고 그 꼴이 됐으니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김미란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혀를 찼다. 당신 물 좀 가져다 줘. 최영철이 소파에서 말했다. 김미란은 물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최영철에게 건넸다. 여보, 저녁에 골프 약속 있다며? 김 사장님하고 가는 거지? 응, 7시에 나가야 돼. 요새 프랜차이즈 매출이 좋아서 김 사장님이 골프 한 판 하자고 하셨어. 프랜차이즈? 곰탕 프랜차이즈. 내 비법으로 만든 곰탕으로 전국에 체인점을 낸 그 사업. 내 레시피를 훔쳐서 번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걸레를 헹구러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고 걸레를 빨면서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 7년 전 최영철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말했다. 얼굴이 새하얘진 채였다. 무슨 일이야? 투자 사기를 당했어. 친구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빚쟁이들이 곧 집으로 찾아올 거야. 나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다. 당시 우리는 곰탕집 3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가 건물도 하나 갖고 있었다. 얼마나 당한 건데? 5억이야. 5억. 그것도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어. 최영철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재산을 지켜야 해.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압류하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위장 이혼을 하는 거야. 일단 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지. 그리고 내 지인 명의로 잠시 돌려놓으면 빚쟁이들이 손댈 수 없어. 나는 그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위장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같이 살고 다 정리되면 다시 재혼하면 돼. 지금은 재산을 지키는 게 급선무야. 최영철은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30년을 같이 산 남편을 믿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최영철과 김미라는 여전히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다. 미숙 씨, 주방도 좀 닦아요. 싱크대 주변에 기름때가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비친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단발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예순한 살 여자. 하지만 내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래, 마음껏 웃어도. 내 놈들이 7년 전 나를 속여서 훔쳐간 내 곰탕 비법으로 오늘 내 놈들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릴 거니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싱크대를 닦았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요란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김미란이 냉장고를 열며 물었다.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자. 나 골프 가야 되니까 일찍 먹어야 돼. 알았어. 그럼 일식 시켜 먹을까? 좋아, 초밥이나 시켜. 나는 싱크대 수납장 아래를 닦으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거실 서재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최영철이 서재로 들어가는 발소리였다. 여보, 서류 좀 찾아야 되는데. 무슨 서류? 프랜차이즈 계약서. 김 사장님이 오늘 가져가라고 하셨어. 서류.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서재에 보관된 서류들 중에는 7년 전 내가 사기당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재산 포기 각서, 위장 이혼 합의서, 명예 이전 서류. 나는 주방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들고 일어섰다. 사모님, 주방 다 닦았습니다. 서재도 청소해 드릴까요? 김미란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거기는 됐어요. 사장님이 지금 안에 계시니까. 아, 네. 그럼 화장실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변기 주변이랑 세면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청소는 대충 하고 귀를 세워 서재 쪽을 살폈다. 최영철이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어. 자기야, 나 골프 준비하고 나갈게. 응, 알았어. 최영철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2층 침실로 가는 것이다. 김미라는 거실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모님, 화장실 다 닦았습니다. 거실 소파 밑도 청소할까요? 그래요. 소파 밑에 먼지 많이 쌓였을 거예요. 나는 거실로 가서 소파를 조금 밀어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슬쩍슬쩍 서재 쪽을 쳐다봤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미숙 씨,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김미란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인스턴트지만 한 잔 타드릴게요. 김미란이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 및 청소를 계속했다. 미숙 씨, 요새 몸은 좀 어때요? 혈압이나 그런 거 관리하고 계세요? 김미란이 부엌에서 말했다. 네, 약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나이 되면 혈압, 당뇨, 관절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새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요. 김미라는 마치 동갑내기 친구에게 하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7년 전 내 남편을 꼬드겨 내 재산을 빼앗아간 주범이라는 것을. 여기 커피요. 김미란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다. 나는 일어나서 커피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좀 쉬었다가 하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7년 전 내가 당한 배신의 맛처럼. 사모님, 화장실 휴지가 떨어진 것 같던데 새로 가져다 놓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2층 창고에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계단 올라가서 왼쪽 끝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2층은 내가 7년 전 살던 공간이었다. 내 침실, 내 옷장, 내 화장대가 있던 곳. 2층에 올라가니 최영철이 침실에서 골프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왼쪽 끝 창고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휴지와 각종 생활용품이 쌓여 있었다. 휴지 한 묶음을 들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최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내 골프화 봤어? 1층 현관에 있을걸? 아니, 거기 없는데. 그럼 2층 창고 찾아봐. 나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최영철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창고 문이 확 열렸다. 아, 여기 있네. 최영철이 창고 안 선반에서 골프화를 꺼냈다. 나는 휴지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최영철은 골프화를 들고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왕년에 나도 곰탕집 하나 달랑하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장이라니. 그년 덕분에 떼돈 벌었지. 문이 닫혔다. 나는 가만히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다. 최영철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고에서 나와 휴지를 들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김미란이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사모님, 휴지 가져왔습니다. 아, 네. 화장실에 갖다 놓아주세요. 나는 화장실에 휴지를 넣어두고 나왔다. 자기야, 나간다. 최영철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알았어. 11시쯤 들어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철이 나가면 서재를 뒤질 기회가 생길 것이다. 미숙 씨, 거의 다 끝났죠?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 좀 닦을까요? 아, 서재는 됐어요. 거기는 사장님이 서류 많아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서재를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사모님. 네, 수고하셨어요. 얼마 드리면 되죠? 5만 원입니다. 김미란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내밀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구두를 신으면서 서재 쪽을 힐끗 쳐다봤다. 서재 안에는 7년 전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다음에 온다. 반드시 그 서류를 찾는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7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여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이게 다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야. 최영철이 내밀었던 서류 묶음, 재산 포기 각서, 이혼 서류, 명예 이전 동의서. 나는 남편을 믿고 그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 날 최영철과 김미라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같이 멍청한 년은 당해도 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나는 빈손으로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고시원에 들어갔다. 60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진짜 곰탕 비법이 있었다. 그 비법으로 다시 일어섰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갔다. 내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다. 나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대표님, 오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변호사, 박 변호사가 물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서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찾아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처분은 무효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고 차를 출발시켰다. 7년 전 나는 이곳에서 빈손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오늘 나는 500억대 자산가로 돌아왔다. 최영철, 김미란. 내 놈들이 훔쳐간 내 인생을 되찾으러 왔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을 스쳤다. 나는 백미러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61살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내 눈빛만큼은 7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틀 후 나는 다시 최영철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김미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미숙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집 청소 좀 부탁할게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다시 그 집 현관문을 열었다. 김미란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숙 씨. 오늘은 전체적으로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서재랑 2층 방들도 좀 해주세요.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서재를 청소하라고? 이건 기회였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요. 거실이랑 주방 먼저 하고 나중에 서재 해주세요. 사장님이 오후에 나가시면 그때 하세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쯤이야. 나는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소파를 닦고 바닥을 쓸고 TV장을 정리했다. 김미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잖아. 응, 사장님도 집에 계실 거야. 통화를 마친 김미란이 나를 쳐다봤다. 미숙 씨,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청소만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거실이 훤히 보였다. 김미란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 곰탕 끓여야 하는데 귀찮네. 곰탕? 그 단어에 내 손이 멈췄다. 김미란이 끓이는 곰탕은 내 비법이 아니었다. 최영철이 훔쳐간 것은 내 레시피였지만 정작 그 두 사람은 제대로 만들 줄 몰랐다. 7년 전 내가 쫓겨난 직후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한겨울이었다. 1월의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 나는 고시원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6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은 공용, 부엌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행복한 곰탕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입니다. 행복한 곰탕이요? 네, 최영철 사장님 회사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정미숙 씨가 예전에 같이 일하셨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최영철이 내 이름을 들먹이다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곰탕 레시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사장님께서 정미숙 씨가 레시피를 잘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영철은 내 레시피를 훔치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나한테 다시 물어보려 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진짜 내 비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역 앞 구석진 곳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곰탕을 끓였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추운 겨울 아무도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 곰탕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깊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은 내 곰탕 맛을 알아봤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SNS에 내 포장마차 사진이 올라갔다. 숨은 맛집, 진짜 곰탕 맛집이라는 글들이 돌았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다. 20평짜리 작은 식당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할머니, 여기 곰탕 정말 맛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랑 완전 달라요. 젊은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비법이에요. 대박, 30년이요? 그럼 진짜 원조네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나는 원조였다. 최영철이 훔쳐간 그 레시피의 진짜 주인이었다. 2년이 지나자 내 가게는 줄 서는 맛집이 되었다. 3년째에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다. 4년째에는 투자자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키워보시죠. 프랜차이즈요? 네, 사장님, 곰탕은 전국적으로 통할 맛입니다. 나는 고민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최영철과 정면으로 맞붙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5년째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원조 할매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1호점을 시작으로 가맹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6년째 내 가맹점은 50개가 넘었다.
최영철의 행복한 곰탕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었지만 내 곰탕의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내 가게로 옮겨왔다. 7년째인 올해 나는 자산 500억 원대의 CEO가 되었다. 그리고 최영철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미숙 씨, 뭐 하세요? 거기서 멍하니 서서. 김미란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싱크대를 닦다가 멈춰서 있었던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팔렸네요. 어휴, 나이 들면 그래요. 저도 요새 깜빡깜빡해서. 김미란이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며 말했다. 미숙 씨도 자식들 있어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었다. 내 딸 지연이는 7년 전 이혼 후에도 내 편을 들어줬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엄마, 고소해야 돼요. 그게 사기 이혼이잖아요. 증거가 없어, 지연아. 서류는 다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내가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도 엄마를 속인 거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다시 일어설게. 지연이는 결혼 후에도 나를 자주 찾아왔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다. 내 유일한 힘이자 희망이었다. 그나저나 미숙 씨, 전 남편이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그 사람 집에 와서 청소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김미란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힘들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왕년의 사장님이었는데. 김미란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자존심 챙기고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미란이 킥킥 웃었다. 그러게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대꾸하지 않고 싱크대를 계속 닦았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다.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김미란 자신에게도 해당될 말이었다. 오후 2시쯤 최영철이 집에 들어왔다. 자기야 왔어. 사람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6시요. 언니랑 형부님. 알았어. 나 서재에서 좀 쉬다가 샤워할게. 최영철이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청소를 하면서 서재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미숙 씨, 이제 2층 방들 청소해 주세요. 사장님 서재는 나중에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 안방, 게스트룸을 차례로 청소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화장대를 닦고 옷장을 정돈했다. 게스트룸을 청소하다가 책장에서 낯익은 사진 앨범이 눈에 띄었다. 7년 전 내가 살 때 만들어뒀던 가족 앨범이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앨범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최영철. 그때는 행복했다. 34년 전 27살의 나는 30살의 최영철과 결혼했다. 여보,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최영철의 말이 기억났다. 그 말을 믿고 34년을 함께 살았다. 딸을 낳고 곰탕집을 시작하고 함께 일했다. 하지만 최영철은 나를 배신했다. 7년 전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나는 앨범을 덮고 다시 책장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2층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니 최영철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기야,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과일 있어요. 먹어요. 김미란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최영철이 냉장고를 열고 포도를 꺼냈다. 미숙 씨, 청소 다 끝났어요? 김미란이 물었다. 네, 2층은 다 끝났고 이제 서재만 남았습니다. 아, 서재는 제가 할게요. 거기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서재를 직접 청소하겠다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 씨는 이제 가셔도 돼요. 하지만 서재까지 포함해서 청소비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냥 드릴게요. 오늘 7만 원 드릴게요. 김미란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최영철이 소파에서 포도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자기야, 저 사람 좀 불쌍하지 않아? 그 나이에 파출부 일 다니는 거. 김미란이 부엌에서 말했다. 불쌍하긴 뭘. 자기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나 믿고 도장 찍은 게 잘못이야. 최영철이 낄낄대며 웃었다. 나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7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정미숙,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최영철이 소리쳤던 그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리야? 위장 이혼이라고 했잖아. 위장 이혼? 그게 진짜로 위장인 줄 알았어? 너같이 멍청한 년은 당해도 싸다. 김미란이 옆에서 낄낄대며 웃었다. 사장님, 이제 이 재산 다 우리 거예요. 곰탕집도 상가도 비법도 다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법적으로는 다 내 지인 명의로 넘어갔어.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도장 찍었잖아. 법원 가도 소용없어. 최영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혼 서류도 진짜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나는 그날 빈손으로 집을 나왔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 내가 만든 곰탕 비법,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다. 조수석에 박 변호사가 물었다. 대표님, 서류는요? 못 찾았습니다. 김미란이 서재를 직접 청소하겠다고 해서요. 그럼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네요. 네, 반드시 찾겠습니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아파트를 쳐다봤다. 7년 전 내가 살던 곳. 이제는 배신자들의 보금자리가 된 곳. 반드시 되찾는다. 내 것을 모두 되찾는다.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렸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다. 나는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다. 7년 전 나를 쫓아낸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에 찾아갔었다. 미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고등학교 동창 순이가 놀라며 문을 열어줬다. 순이야, 나갈 데가 없어. 하룻밤만 재워줘. 무슨 소리야? 집은 왜? 나는 그날 밤 순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순이는 분노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30년 같이 산 마누라를 그렇게 차버려? 당장 고소해야 돼. 증거가 없어. 서류는 다 합법적으로 처리됐어. 그래도 그건 사기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미수가 어쩌려고 그래? 돈은 있어?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어. 그걸로 당분간 버텨야지. 에이, 200만 원으로 뭘 해?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 고마워, 순이야. 금방 나갈게. 하지만 순이 집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좁고 답답했지만 내 공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5만 원도 못 벌었다. 추운 겨울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곰탕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물 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디 프랜차이즈랑은 차원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6개월 후 나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다. 2년 후에는 두 번째 가게를, 5년 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최영철보다 더 큰 회사의 CEO가 되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김미란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확보하면 사기 이혼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서류를 찾겠습니다. 차는 내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 12층, 내 사무실이 있었다. 원조할매 곰탕 본사.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고생했어요.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후 7시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40평짜리 깔끔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 위에 딸 지연이가 놓고 간 반찬통이 있었다. 쪽지도 함께 있었다. 엄마, 반찬 해뒀어요. 잘 드세요.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사랑해요. 나는 쪽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는 내 유일한 힘이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7년 전 나는 이 도시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미란이었다. 미숙 씨, 다음 주 화요일에도 청소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서재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세요. 제가 그날은 밖에 나가 있을 거거든요.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서재를 청소할 기회가 온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화요일
서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7년 동안 기다린 복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화요일 아침 9시, 나는 최영철의 집 앞에 섰다. 오늘은 김미란이 외출한다고 했다. 서재를 뒤질 절호의 기회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김미란이 문을 열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아, 미숙 씨. 오늘 제가 백화점 가야 해서요. 열쇠 드릴 테니까 청소 끝나면 현관 테이블에 놓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란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봉투에 넣어 건넸다. 오늘은 서재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드릴게요. 서재 서류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먼지만 털어주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미란이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최영철도 회사에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먼저 거실과 주방을 대충 청소했다. 그리고 서재 쪽으로 갔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 금고가 보였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매출 보고서, 각종 사업 관련 문서들. 책장을 뒤져봤다. 오래된 파일들이 꽂혀 있었다. 나는 파일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그때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쌓인 회색 봉투. 나는 봉투를 꺼내 열어봤다. 안에는 7년 전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내가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들. 재산 포기 각서, 이혼 동의서, 명예 이전 서류. 손이 떨렸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찾던 증거였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최영철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위장 이혼으로 속이고 재산 가로채기라는 글씨. 이것은 사기의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방을 두고 왔네. 김미란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책장에 도로 꽂았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했다. 미숙 씨, 아직 있었어요? 김미란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네, 청소 중입니다. 그래요. 저 가방만 가져가면 돼요. 김미란이 침실로 갔다가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오늘 오후 3시쯤 올 거예요. 그때까지 청소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란이 다시 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서류 사진은 다 찍지 못했다. 몇 장만 찍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봉투를 꺼내고 나머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장은 아예 원본을 가져가기로 했다. 어차피 김미란이 이 서류들을 자주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재산 포기 각서 원본과 위장 이혼 합의서 원본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책장에 꽂았다. 청소를 마치고 나는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 주차장에서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습니다. 원본까지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처분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시작하나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7년을 기다렸다.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차를 몰고 회사로 가는 길, 7년 전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7년 전 그날은 2월 초였다. 눈이 내리던 추운 날이었다. 나는 재산 포기 각서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하루가 지난 후였다. 여보, 빚쟁이들이 언제쯤 찾아올까? 나는 최영철에게 물었다. 최영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글쎄, 곧 올 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해? 위장 이혼이라고 했잖아. 최영철이 TV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냉랭하고 비웃는 듯한. 위장 이혼? 그게 진짜로 위장인 줄 알았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다. 무슨 소리야? 정미숙, 넌 정말 멍청하구나. 위장 이혼 같은 거 없어. 우리 진짜로 이혼한 거야. 뭐라고? 그때 침실에서 여자가 나왔다. 김미란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최영철의 회사 직원이라고 들었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 침실에서 나와? 우리 집이라고? 이제 당신 집 아니야. 김미란이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최영철을 쳐다봤다. 최영철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정미숙, 난 내가 지겹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어. 내 덕분에 돈은 벌었지만 이제 넌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위장 이혼이라며? 빚쟁이 피하려고 잠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잖아. 그게 거짓말이야. 투자 사기도 거짓말이고 위장 이혼도 거짓말이야. 최영철이 낄낄대며 웃었다. 난 처음부터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야. 그리고 성공했어. 내가 멍청하게도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잖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 미쳤어?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우리 딸도 있고. 30년? 그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넌 곰탕집 사장 행세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 이제 그 곰탕집도 상가도 비법도 다 내 거야. 안 돼. 그건 내가 30년 동안 만든 거야. 법적으로는 이미 다 내 지인 명의로 넘어갔어.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 법원 가도 소용없어. 김미란이 옆에서 낄낄대며 웃었다. 사장님,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나를 속인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이 나쁜 놈들.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해봐. 증거 있어? 넌 자발적으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사기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재산을 포기한 거야. 최영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안 나가.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했어.
넌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없어.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나는 울면서 최영철의 옷깃을 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딸은 이미 다 컸잖아. 내가 알아서 살아. 최영철이 내 손을 뿌리쳤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김미란이 소리쳤다. 나는 울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30년 동안 내가 일궈온 모든 것을 두고 그날 밤 나는 딸 지연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지연아, 엄마가 아빠한테 쫓겨났어.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지연이는 분노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요. 아빠한테 따지겠어요. 안 돼, 지연아. 소용없어. 법적으로는 다 끝난 일이야. 그래도 그건 사기잖아요. 증거가 없어. 엄마가 멍청하게 다 도장 찍어줬어. 지연이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다. 다음 날 나는 곰탕집에 갔다. 내가 30년 동안 운영하던 곰탕집.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공문이 붙어 있었다. 명예 이전 완료. 새 주인 김미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가게가 이제 김미란 명이었다. 30년 동안 내가 만든 곰탕집이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가게도 재산도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장사했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5만 원도 못 벌었다. 손님이 없었다. 추운 겨울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할머니, 장사 안 되세요? 어느 날 젊은 남자가 물었다. 네, 요새 손님이 없네요. 그럼 한 그릇 먹어볼게요. 그 남자가 내 첫 손님이었다. 국물을 한 입 마시더니 눈이 커졌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정말 깊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SNS에 올려도 돼요? 그러세요. 그날 밤 그 남자가 SNS에 내 포장마차 사진을 올렸다. 숨은 맛집 발견이라는 글과 함께 며칠 후부터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에는 줄이 섰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30그릇을 팔았다. 3개월 후 나는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가게를 얻었다. 20평짜리 식당. 할머니, 여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손님들이 몰려왔다. 줄 서는 맛집이 되었다. 2년 후에는 2번째 가게를 열었다. 3년째 투자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하시죠? 전국적으로 키워보시죠. 프랜차이즈요? 네, 사장님, 곰탕은 진짜 맛입니다. 이 맛이면 전국에 통합니다. 나는 고민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최영철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5년째 내 프랜차이즈 원조 할매 곰탕은 50개 매장이 되었다. 최영철의 행복한 곰탕은 100개가 넘었지만 내 곰탕을 먹어본 사람들은 차이를 알았다. 여기가 진짜 원조네요. 다른 곳이랑 맛이 완전 달라요. 손님들은 내 가게를 선택했다.
최영철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다. 7년째인 올해 나는 자산 500억 원대 CEO가 되었다. 최영철의 회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니 비서가 보고했다. 대표님, 행복한 곰탕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상이요? 네, 최영철 사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7년 전 나를 쫓아낸 그 사람이 이제 협상하고 싶다고? 거절하세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오늘 확보한 서류로 내일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민사소송은 재산 반환 청구로 진행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7년 전 나는 고시원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있다. 최영철, 내가 빼앗아간 내 인생을 되찾으러 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손주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네, 7시쯤 갈게요. 저녁 7시, 지연이와 손주들이 왔다.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서연이와 유치원생 손자 준호. 할머니, 손주들이 나를 안았다. 나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서연이, 준호. 보고 싶었어?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머니가 곰탕 끓여놨어. 먹을래? 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지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응, 좋은 일이 곧 있을 거야. 무슨 일인데요? 아빠한테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거야. 지연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떻게요? 증거를 찾았어. 7년 전 사기 이혼의 증거를. 지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빠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네 가족이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7년 동안 기다렸다. 7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박 변호사였다. 내일 오전 10시 검찰청에서 고소장 접수합니다. 법원 집행관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나는 혼자 고시원에서 울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도착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이었다. 대표님, 준비 다 되셨죠? 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원실로 들어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로 최영철과 김미란을 고소하는 내용이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민사소송도 제기하겠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는 3개월 정도, 민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미숙 씨? 나야, 최영철이야. 최영철의 목소리였다.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나를 고소했다며? 네, 했습니다. 7년 전 사기 이혼으로요. 최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무슨 사기 이혼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도장 찍은 거잖아.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로 저를 속였죠. 위장 이혼이라고 하면서. 증거 있어? 그런 거 증명할 수 있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쓴 메모까지 다 있어요. 위장 이혼으로 속이고 재산 가로채기라고 쓴 그 메모요. 전화기 너머로 최영철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 당신 서재에서요. 제가 파출부로 갔을 때 찾았죠. 뭐? 내가 일부러 파출부로 온 거야? 네, 증거를 찾으려고요.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최영철이 헛웃음을 쳤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겠다고? 장난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제 재산을 되찾을 겁니다. 재산?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넌 지금 파출부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원조할매 곰탕 CEO입니다. 자산 500억 원 규모의 회사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최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500억? 네, 7년 동안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진짜 곰탕 비법으로요. 말도 안 돼.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신 회사는 요새 적자라고 들었는데 제 회사는 연 매출 300억입니다. 최영철이 욕설을 내뱉으려다 말았다. 정미숙,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7년 전에 저를 쫓아낼 때는 미안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안 됩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7년 만에 최영철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통쾌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도착했다. 오후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새로운 가맹점 계약건이었다. 대표님, 부산 쪽에서 10개 매장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세요.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최영철의 행복한 곰탕과는 달리 내 원조할매 곰탕은 매출이 계속 올랐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최영철 사장이 회사 앞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비에서 대표님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몇 분 후 최영철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7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앉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최영철이 의자에 앉았다. 미숙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7년 전에도 그 말을 했어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최영철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7년 전에 저를 쫓아낼 때는 웃으면서 쫓아냈잖아요. 멍청한 년이라고 하면서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군요. 그럼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수가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딸도 있잖아. 그 30년이 소중했으면 저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죠. 최영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돌려줄게. 7년 전에 가져간 재산 다 돌려줄게. 이제 와서 돌려준다고요? 7년이 지났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돌려줄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나는 책상에 기대어 최영철을 내려다봤다. 안 됩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미수가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최영철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너도 복수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아니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나가세요. 나는 비서를 불렀다. 손님 나가시게 해드리세요. 비서가 들어와 최영철을 안내했다. 최영철은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가슴이 뛰었다. 7년 만에 최영철과 대면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정미숙 씨,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7년 전 일을 하나하나 진술했다. 최영철이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위장 이혼이라고 하면서 진짜 이혼을 한 거죠. 증거가 있나요? 네, 최영철이 직접 쓴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미란을 마주쳤다. 김미란도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당신이 고소했어요? 김미란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미쳤어?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아? 문제가 되니까 문제 삼는 거죠. 당신 파출부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 나는 빙그레 웃었다. 저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CEO예요. 당신보다 훨씬 큰 회사에. 김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법정에서 뵙죠. 나는 김미란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김미란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 지연이가 전화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뭐래? 고소 취하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달래요. 내 생각은 어때? 절대 안 돼요. 아빠는 벌을 받아야 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 끝까지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래, 알았어. 한 달 후 검찰에서 최영철과 김미란을 기소했다.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였다.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나는 떨리지 않았다. 7년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다. 법정에 들어서니 최영철과 김미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최영철, 김미란은 2018년 2월 피해자 정미숙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측 변론해 주세요. 최영철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 포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위장 이혼이라고 속인 정황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시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인이 직접 쓴 메모입니다. 위장 이혼으로 속이고 재산 가로채기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최영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최영철의 변호사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최영철, 김미란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님, 최영철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패정, 재판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쉬었다. 7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다.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원을 나오니 딸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연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이 났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7년 전 나는 고시원에서 이 도시를 바라봤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500억 원대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복수에 성공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직원이었다. 대표님, 내일 신문에 기사 나갑니다. 대표님 이야기요. 무슨 기사요? 60대 여성 CEO가 사기 이혼 당했지만 7년 만에 복수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고시원에서 울던 날, 포장마차를 시작한 날, 첫 손님을 맞이한 날, 가게를 연 날,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날,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긴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눈을 감자 잠이 들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최영철의 집으로 향했다. 재산 압류 집행 날이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박 변호사가 물었다. 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최영철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김미란이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당신 왜 여기 와? 법원 집행 때문에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주택을 압류합니다. 뭐라고요? 김미란이 소리쳤다. 그때 안에서 최영철이 나왔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압류한대요. 최영철이 나를 보더니 이를 갈았다. 정미숙, 이게 무슨 짓이야? 법원 판결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미쳤어? 7년이나 지났는데 7년 전 사기로 빼앗긴 거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법원 집행관이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최영철 씨와 김미란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김미란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회사 건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압류 대상입니다. 뭐라고? 회사까지? 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그 회사도 원래 정미숙 씨의 곰탕 비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7년 만에 다시 들어선 내 집. 소파, TV,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서재로 갔다. 책장과 책상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섰다. 7년 전 여기서 당신들이 저를 쫓아냈죠. 최영철이 따라 들어왔다. 미수가 제발 그만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7년 전 저한테도 그 말 해줬어야죠. 저도 갈 곳이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소용없어요. 나는 파출부 복장으로 갈아입고 온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냈다. 그리고 최영철의 얼굴에 던졌다. 7년 전 당신들이 저를 파출부 취급하며 놀렸죠.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최영철이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봤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안 됩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법원 집행관이 거실로 나왔다. 정미숙 씨,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정미숙 씨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우리 어디 가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7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배신하고 쫓아낸 게 누구예요? 김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게 법원 명령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말했다. 최영철과 김미라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시원했다. 7년 만에 내 집을 되찾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니 박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 회사 쪽도 압류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면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철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곧 수감될 겁니다. 그렇군요. 차를 몰고 회사로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서가 신문을 건넸다. 대표님, 오늘 신문 일면에 났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61세 여성 CEO, 7년 만에 복수 성공. 고시원에서 500억 기업까지.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내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사기 이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일단 다 정중히 거절하세요. 제 이야기를 상품화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딸 지연이가 회사로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지연아. 손녀 서연이가 신문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 이야기예요? 그래, 할머니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와, 할머니 멋있어요. 손자 준호도 말했다.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나는 손주들을 안았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애들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서면 돼. 네, 할머니.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지연이의 남편도 함께였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저도 장모님께 많이 배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압류한 옛집으로는 아직 이사가지 않기로 했다. 그 집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저녁 뉴스에 내 이야기가 나왔다. 61세 여성이 사기 이혼을 당한 뒤 7년 만에 500억 원대 기업을 잃고 복수에 성공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화면에 내 회사 건물이 나왔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힘들 때 이분 생각하면서 버텨야겠어요. 60대에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핸드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7년 전 나를 재워준 그 친구. 미수가 뉴스 봤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순이야. 7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생각나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에이,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근데 진짜 대단해.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500억 기업까지. 운이 좋았어. 운도 실력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야. 순이와 한참 통화를 했다. 옛날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통화를 끊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다. 나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쫓겨나던 날, 고시원에서 울던 날, 포장마차를 시작한 날, 첫 손님을 맞이한 날, 가게를 연 날,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날, 재판에서 이긴 날,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일부였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대표님, 가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고 연락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좋네요. 그리고 최영철 씨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면접 보게 하세요. 실력 있는 분들은 채용하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철의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모두 다른 회사로 흩어졌다. 그리고 최영철은 교도소로 수감되었다. 김미란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7년 전 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 달 후 옛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집에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다. 최영철과 김미란이 짐을 다 가져간 후였다. 거실을 걸으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지연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던 모습, 곰탕 비법을 연구하던 주방, 서재로 갔다. 책장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책장 아래 칸을 열어봤다. 그곳에 아직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사진을 꺼내봤다. 결혼식 사진, 지연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젊은 시절의 나와 최영철. 한때는 행복했다. 30년을 함께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한 바퀴 돌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이 집. 안녕.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과거와도 작별하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이 울렸다. 부동산에서였다. 정미숙 대표님, 집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다. 좋은 가격에. 나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손주들이 놀러 오기 좋은 곳. 그리고 한 달 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은 거실, 밝은 주방, 손주 방까지 있는 50평 아파트. 이사한 날 지연이네 가족이 모두 왔다. 엄마, 집 정말 좋네요. 그래, 너희 올 때 편하라고 손주 방도 만들었어.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그래, 서연이랑 준호 방이야.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직접 끓인 곰탕으로. 역시 엄마 곰탕이 최고예요. 고마워, 지연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반짝이는 강물.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손주들이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다.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호도 말했다. 저도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도. 밤이 깊어지고 지연이네 가족이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7년이 지났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고시원, 포장마차, 작은 가게, 프랜차이즈,
그리고 500억 원대 기업.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현실이었다. 혈압약을 먹으며 생각했다. 61살, 이제 나이도 많다.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하얗게 샜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핸드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다. 내 이야기가 여전히 화제였다. 정미숙 대표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미숙 대표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달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고시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던 날이 기억났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갖고 있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꿈.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섰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60살에도 70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침실로 가면서 거울을 쳐다봤다.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밝았다. 정미숙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7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가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왜냐하면 나는 정미숙이니까. 60대에 500억 원대 기업을 일군 여자. 포기하지 않는 여자. 그렇게 나는 잠들었다. 내일을 향해 꿈꾸며. 에필로그. 1년 후, 내 회사는 전국에 200개 매장을 갖춘 대기업이 되었다.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다. 나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며 강연도 다녔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최영철이었다. 미수가, 이제야 내 잘못을 깨달았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이제 알겠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손주들은 쑥쑥 자랐다.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사업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회사에 간다. 62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하는 게 좋다. 회사 직원들이 말한다. 대표님, 이제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다. 일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행복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산다. 살아있다는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62의 나이로. 하지만 마음만큼은 20처럼. 왜냐하면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 꿈꿀 것이 많으니까. 정미숙 61세. 아니, 이제 62세. 500억 원대 기업의 CEO.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